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군무원 구회탁구입니다. 자, 이 강의입니다. 단어의 갈래. 오, 계속. 근데 여러분들 이 단어의 갈래. 한님은 품사입니까? 품사. 진짜 제가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빵 중요합니다. 그렇죠? 진짜 중요해. 받으신 여러분들 이 품사는요 싹 다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간단합니다. 문장 밑줄 이 친구의 품사가 목에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요 단어의 품사를 여러분들 스스로 파악해서 이거는 명사다, 얘는 부사다, 관형사다, 뭐 감탄사다 이렇게 따질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치?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우선 화면을 살짝 바꾸고 단어에 갈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단어를 쭉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즉 품사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단어의 갈래라는 얘기잖아. 그럼 단어를 나눌 때 뭔가 기준이 있겠죠? 그렇지? 단어를 나눌 때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 기준이 뭐냐면 세 개입니다. 첫 번째 뭐? 형태. 두 번째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의미고요. 이게 단어를 나눈 기준입니다. 형태, 기능, 의미. 참고로 여러분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표 하나 보여줬죠. 그게 바로 이거야. 이 표입니다. 형태, 기능, 의미. 얘는 단어를 나눌 때의 기준이구나. 형태에 따라서 나누고 기능에 따라서 나누고 세 번째는 의미에 따라서 나눈다고요. 됐죠? 자, 형태에 따라서는 크게 두 개입니다. 뭐 이게 불변어하고 가변어죠. 불변어 하고요. 가변어 이만 아닙니까? 그렇구나. 안 변하는 거 변하는 거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자, 기능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우선 이 불변어에서 4개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체언, 두 번째는 관계언, 세 번째는 독립언. 수식언 먼저 할까? 수식언. 네 번째는 독립언. 끊고. 비리비리비리 이렇게 끊고. 이게 용언입니다. 기능에 해당되는 것은 5개다. 그렇죠? 형태는 2개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다음에 의미에 따른 분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시 한번 체언에 뭐가 있다? 명대수,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 관계어는요? 조사. 알고 계신 거죠? 수식어는요? 관용사와 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얘는 관용사, 부사. 독립어는요? 감탄사가 있습니다. 감탄사. 됐고. 용어는요? 동사와 형용사가 있어. 정도까지는 기억하시죠? 오케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장을 던져도 밑줄. 품사 구하는 문제. 지난 시간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른. 무릎. 바른 무릎. 오른쪽 무릎이라고요. 그랬을 때 요거의 품사가 요게 동사나 형용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르다의 의미의 바르다가 아니라 오른쪽에 뜻을 갖고 있는 바른 쪽.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다? 관용사죠, 관용사. 관용사? 여기 있잖아.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꾸며주는 기능. 근데 얘는 불변어라고요. 절대로 기본형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괜찮다, 그렇죠? 근데 이게 항상 그렇게 나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이게 정확히 그런 문제가 출제되냐면요. 관용어하고 관용사를 수험생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관용어도 체언을 꾸며주는 기능이고요. 관용사도 마찬가지잖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역할이 똑같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본다고요. 달라. 관용어가 훨씬 더 범위가 큽니다. 관용어 속에 관용사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용언의 관용사형이 있죠. 그것도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습니까? 훨씬 더 관용어 범위가 큽니다. 아무튼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치, 조사가 있지. 자, 그 조사 중에서 이다라는 조사가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서술격 조사라고 하거든요. 얘는 이 친구는 요게 들어간다. 알고 계시죠? 왜? 이다, 이고, 이지, 이는처럼 활용이 가능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요. 불변호 쪽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요것만 가변호 쪽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다. 그렇죠? 오케이. 됐죠? 우선 여기까지. 자, 그럼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1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6번을 보시면 조사의 쓰임을 물었죠. 조사의 쓰임을 물어. 이 조사라는 에서의 쓰임을 물었다고요. 시장이라는 장소에서, 동창회라는 곳에서. 됐죠? 가게 앞이라는 장소에서. 그러니까 실로 얘하고 얘는요. 몽땅 다 장소를 나타내는 것을 초소부사격 조사로 합니다. 얘네들은 장소를 의미한다고요. 근데 얘는 안 그렇다? 이, 보다, 어찌 더 나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이 가장 나빠요 이 말이지 않습니까? 얘는 비교입니다. 비교. 얘는 장소가 아니라 비교의 뜻을 갖고 있는 비교격 조사입니다. 다음 몇 번, 4번 이렇게 답 찍는 겁니다. 솔직히 문제는 어렵지 않죠. 참고로 조금만 더 하면 여러분 조사라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저 조사하는 친구들 나눌 수 있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모를 수 있어야 됩니다. 조사. 크게 3개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첫 번째, 조사 3개. 첫 번째는 격조사. 두 번째는 보조사. 세 번째는 접속조사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시죠? 앞에 있는 체언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를 격조사로 합니다. 어떤 친구들이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주격조사.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복격조사. 부사격조사. 서술격, 아까 이다 말씀드렸죠. 서술격조사. 그 다음에 혹격조사. 관형격조사. 이런 친구들 있죠. 주격조사는요. 앞에 있는 체언이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조사. 주격조사. 이가 깨서의 서서 이런 것들이 있죠. 을을 목적격조사. 이가 복격조사. 부사격조사는 너무 많아. 이건 싹 다 부사격조사입니다. 서술격조사 이다. 혹격조사 아야. 관형격조사 의.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몽땅 다 격조사야. 보조사는요. 딱 하나만 기억. 뭐 은는이 바로 보조사입니다. 그거 기억하면 좋겠는데. 보조사 뭐 있다고? 은는. 요게 보조사라고. 주격조사 아닙니다. 은는은 뭐다? 보조사. 은는은 뭐다? 보조사. 됐습니까? 실제로 이건 문제 출제됐었어. 은는. 수험생들이 뭘 헷갈려냐면요. 이거다.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문장 성문으로 따진다면요. 이게 주어다. 얘는 목적어고 얘는 서술어야. 알고 계시죠? 이거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요. 넌 주격조사 삑입니다. 삑. 영어 티처, 영어 선생님들께서 몽땅 다 은는이가는 주격조사입니다. 이렇게 설명한다며? 아닙니다. 알겠지? 영어는 영어고요. 국어는 국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 는은 뭐다? 보조사입니다. 우리 국어에서는 보조사라고. 다시 한번 보조사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문장 내에서 이 나라는 친구가 화제요. 또는 중심어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입니다. 얘는. 괜찮습니까? 대조의 의미도 있는데 나는 밥을 먹었다. 너는 빵을 먹어라. 이런 식으로. 나는 밥을 먹을 테니 너는 빵을 먹으랍니다. 이건 대조의 보조사입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잘 보십시오. 나는 빵을 먹을 테니까 너는 빵을 먹어라. 삑! 말이 안 되죠. 너는 다른 걸 먹어야 됩니다. 빵 대신 다른 것들. 이해하시겠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이렇게 가다가는 됐죠? 됐죠? 좀 뭐 문장을 좀 살짝 그러니까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기능도 있거든요. 문장을 조금 더 매끄럽게 딱 해주면 참 좋은데. 먹어는 보았다. 괜찮네.
그 과일 나는 먹어는 보았어. 먹어는 보았다. 다른 건 못했는데 먹어는 보았다고. 요게 보조사 요게. 원래 보조사는요. 이렇게 어미 뒤에도 붙을 수가 있거든요. 괜찮습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이 보다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는 보조사. 얘도 보조사, 얘도 보조사, 얘도 보조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는 뭐라고요? 주격이 아니라고요. 보조사라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접속조사는 알죠? 와라든가 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재밌다. 자, 잘 보십시오. 재밌는 사례 보여줄 테니까. 아버지와 나는 닮았다. 괜찮죠? 그러네. 나는 아버지와 닮았다. 아버지와 나는 닮았다. 아버지와 나는 닮았다. 사례를 보여드린 겁니다. 사례를. 나는 아버지와 닮았다. 나는 아버지와 닮았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설명해 준 것은 요미고. 됐죠? 보시면 알겠지만 자, 아버지와 날 때 이 와는 뭐냐고. 요는 접속조사입니다. 얘는 접속조사야. 근데 이 와는 뭔지 아십니까? 얘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얘는 격조사고요. 얘는 접속조사고요. 선생님,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야. 이거 잘 보십시오. 문장 성분 따진다면 얘는 주어죠. 얘는 부사어고 얘는 서술어거든요. 근데 얘는 서술어죠. 근데 얘는 주어를 이렇게 해서 주어가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주어 한 개랑 서술어 한 개. 얘는 주어, 부사어, 서술어 이렇게 됩니다. 차이가 도대체 뭐냐?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와를 기준으로 또는 과를 기준으로 체언, 접속조사. 체언, 용언. 얘는 부사격 조사. 됐습니까? 이거 구분하기 쉽죠? 채, 접속. 채용, 얘는 접속.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겠죠?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부사격, 얘는 접속조사. 됐죠? 이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 문제 잘 넣으면 되고. 은는이 주격조사 아니라 부조사라는 거 알겠죠?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은 감탄사. 감탄사 말하는 건데 실제 여러분 감탄사는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놀람, 느낌, 부름, 대답.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놀람, 느낌, 부름, 대답. 그러니까 독립본 안에 들어가는 게 감탄사예요. 품사로 따르면 감탄사. 근데 이 감탄사를 어떻게 저는 구분하냐면 이렇게 구분. 놀람, 느낌, 부름, 대답. 됐습니까? 놀람, 느낌, 부름, 대답. 괜찮습니까? 이거는 감탄사로 이해하시겠죠? 이게 놀람 됐습니까? 이게 감탄사. 이해하시겠죠? 근데 요게 재밌다. 부름, 대답. 여러분 부른다고 해서 선생님 재정아라고 하면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건 감탄사 아닙니다. 재정아는 부르는 게 맞는데 자 보십시오. 재정이라는 이건 명사지 않습니까? 아라는 혹격 조사가 붙은 거야. 독립어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성분 얘는 독립어가 맞아. 근데 품사는요. 얘는 명사에 얘는 혹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감탄사 아니라고요. 제가 원하는 이 부름 뭐냐면 야, 얘 이런 것들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어때? 아내가 남편한테 여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여보라는 것은 품사가 뭘까? 그게 감탄사입니다. 됐죠? 부름. 여봉 감탄사. 됐죠? 웽. 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통 제가 카톡 할 때 옙. 그게 대답입니다. 그게 감탄사야. 낭. 감탄사입니다. 됐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총 4개가 감탄사라는 거. 특히 부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식의 문제 나오거든요. 봐봐. 약간 놀람. 어머나. 느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어머나. 이렇게. 청춘. 얘는 명사죠. 청춘이라는 감탄사는 없습니다. 명사입니다. 얘는.
예! 이런 게 감탄사입니다. 부름이잖아. 이해하시겠죠? 그거는 13번 문제는 몇 번? 3번 이렇게 답을 찍는 겁니다. 근데 감탄사 문제가 솔직히 감탄사는 문제 잘 안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품사는요. 어디든 뭐든 간에 다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알아달라고 해야겠죠. 자, 원래 품사는 문제 잘 나와. 단어의 갈래는 원래 문제가 잘 나옵니다. 알겠죠? 솔직히 문제가 만들어지기 얼마나 쉽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품사는요. 정말 철저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밑에 제가 관계한 다음에 이거 빼먹었네. 미안합니다. 확 넘어갔나 보다. 예를 했고 그렇죠. 이게 비교. 나머지는 초소의 부사격 조사고 얘는 비교격 조사고 비교 부사격 조사죠. 말씀드렸고요. 19번을 이걸 왜 넘어갔지? 미안합니다. 아무튼 자 단어의 갈래 두 번째 수식어. 자 물론 앞에는 그 다음에 있는 독립어를 했으니까 자 요거는 좀 이따 패스하겠습니다. 요거는 아시겠지? 좋습니다. 자 요거 수식어. 크게 두 개, 관용사와 부사가 있다고. 관용사는 세언수식, 부사는 용언수식. 끝. 그게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요. 수식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관용사와 부사. 체언수식, 용언수식 됐습니까? 부사다. 왜? 용언수식이니까. 얘는 체언수식 아닙니까? 얘는 관용사야. 답 그래서 몇 번? 4번입니다. 이렇게 답 찍는 겁니다. 별건 아니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관용사는 뭘 꾸며준다고요? 체언 꾸미기. 이 친구는요. 체언을 수식한다고요. 부사는요. 용언 수식. 물론 부사가 꼭 용언만 수식하냐?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체언도 꾸며줄 수가 있어. 사랑합니다. 누구만? 오직 너만.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직이라는 부사가 부사가 너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됐죠? 이렇게 꾸며줄 수도 있다고. 됐죠? 근데 그거 말고 실제로 자 이렇게 이 부사라는 친구는요. 거의 대부분 용언을 꾸며줍니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잠깐만 오직 너만 사랑한다?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 오직이 부사거든요. 선생님, 이걸 이렇게 어순을 바꾸면은요, 이 오직 사랑합니다. 너를 오직 사랑합니다. 이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요. 누구만? 너만. 그런 의미에서의 오직. 됐습니까? 그러니까 너만 이렇게 꾸며줄 수가 있다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근데 실제 이런 것들은 있지만 이런 것들은요.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어. 됐죠? 실제 이런 친구들 말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친구입니다. 다시 한번 관용사를 못 꾸며주기, 체언 꾸며주기. 됐습니까? 부사는요. 용언 꾸며주기. 됐습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잘 보십시오. 자, 혼자 먹고 있었다고요. 밥을. 이렇게 용언을 꾸며주는 것을 부사로 한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령 가시겠다면 이렇게 용언 꾸미기. 좋아합니다. 뭐를? 제일 좋아합니다. 사과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결국 이때 제일이라는 부사가 좋아한다를 꾸며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이죠? 근데 4번의 경우는요. 자, 두 번째 의 며느리 아닙니까? 이렇게 체언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얘는 뭐다? 수관용사죠. 정확히 말하면 수관용사.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19번 문제는 몇 번? 4번. 이렇게 답을 찍는 겁니다. 괜찮죠?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소식원, 부사와 관련해서 이것만 꼭 기억. 끝!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거는 아까 했으니까 답 몇 번이라고요? 이 3번이 요게 품사가 명사라고요. 감탄사가 아니라. 넘어갑니다. 용언이네. 이 친구 중요합니다. 자입니다. 자, 용언이라는 친구를 뚫어주게 해보십시오. 자, 용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있어? 동사와 형용사가 있습니다. 흔히 활용이 가능한 친구들, 변하는 친구들, 이게 바로 뭡니다? 용언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자, 동사라는 친구는요.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고요.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형용사는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고. 이건 기본. 이거는 기본.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시 동사와 형용사를요. 구분하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 구분법.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5개를 설명을 하거든요. 동사, 형용사의 구분법 중에서 5개. 자, 첫 번째 1번 들어갑니다. 명령형. 쓸 수 있으면 동사, 쓸 수 없으면 형용사입니다. 두 번째 청유형. 쓸 수 있으면 동사, 쓸 수 없으면 형용사. 세 번째는 현재형이라고 하거든요. 현재형. 쓸 수 있으면 동사, 쓸 수 없으면 동사. 이 현재형은 정말 잘 쓰니까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어감 뒤에다가 니은다 또는 는다를 붙여서 말이 되면 동사, 말이 안 되면 형용사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그 말이고. 자, 네 번째는 뭐냐면요. 어미. 어미. 어떤 어미를 말하냐면 뭐뭐려, 뭐뭐러, 뭐뭐고자. 의도나 목적의 의미를 갖는 이런 어미의 경우는요. 쓸 수 있으면 동사, 쓸 수 없으면 형용사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마무리. 5번째가 좀 길어. 색깔도 바꿔서. 자, 현재 시제 관용사용 전성입니다. 현재 시제 관용사용 전성어미. 됐죠? 동사는 는을 붙이고요. 형용사는요. 니은을 붙입니다. 이게 구분법입니다. 구분법. 총 몇 개? 5개를 설명했었죠. 5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중에 저는요.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게 얘야. 그리고 얘고요. 이 두 가지 써먹으면 100% 다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됐죠? 이게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품사가 다른 것을 뭐지 않습니까? 자, 우선 기본이 굳다. 얘는 아예 는다가 붙었다. 그렇죠? 니은다나 는다를 붙여서 말이 되면 동사, 말이 없는 형용사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아예 붙였지 않습니까?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얘는 동사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데. 기본형이 크다죠. 키가 큰다. 말이 되네. 그렇지? 키가 작았다가 붕 컸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됐습니까? 동사. 근데 문제는 얘는 형보다 낫는다는 말이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얘는 형용사입니다. 분위기가 달라진다. 말 되네. 동사. 다음 몇 번? 3번. 그러니까 얘네들은 몽땅 다 동사고요. 얘는 형용사입니다. 이 말.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는 방식을 좀 잘 기억해 두시라고요.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한참 뒤네. 자, 그 다음은 문장과 문장 성분이다. 그렇죠? 혹시 또 빼먹을까 봐. 문장과 문장 성분. 자, 우선 여러분들 이겁니다. 문장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장의 정의가 뭐라고요?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언어의 최소 형식.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용상 의미가 끝나야 된다. 형식상 의미가 끝났음을 알려주는 표주가 있어야 됩니다. 써볼까? 말로 설명하면 좀 어려우니까. 자, 문장의 정의는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언어의 최소 형식. 아마 여러분들 안 써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있겠죠, 당연히. 규제를 아직 받지 못해가지고. 아무튼 근데 아무 때나 문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이 되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 내용상 의미가 끝나야 된다고요. 내용상 의미가 끝나야 됩니다. 의미 끝. 그리고 두 번째, 형식상 의미가 끝났음을 알려주는 표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침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물음표 이런 거 있잖아. 내용상 의미가 끝났음을 알려주는 표지가 있어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아무 이게 문장이야. 자, 그 문장 관련돼서 문장 성분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문장에서의 일정한 역할을 하는 성분을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고요. 저 문장 성분은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봐봐. 문장 성분. 저건 중요한 거 맞습니다. 문장 성분. 자, 문장 성분은 크게 세 개. 첫 번째는 주성분. 두 번째는 부속 성분. 세 번째는 독립 성분. 이렇게 쪼갤 수가 있다고요. 그랬을 때 주성분에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습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됐죠? 주성분에 뭐가 있다고요? 이런 것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부속 성분의 경우에는요. 관형어, 부사어가 있습니다. 독립 성분은요. 독립어가 있습니다. 결론. 자, 우리나라 문장 성분의 개수는 총 몇 개? 7개입니다. 7개. 그리고 우리나라 품사는 9개고요. 문장 성분은 7개의 문장 성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주성분은 뭐다? 문장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성분. 없으면 안 돼. 이런 거 다른 말로 필수적 성분이라고 합니다. 필수 성분. 얘는 주성분을 꾸며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부속 성분 또는 수의적 성분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 친구들과 따로 노는 성분. 독립 성분. 독립적인 성분입니다. 이 말이야. 필수적인 성분, 수의적 성분, 독립적 성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가능하죠? 끝. 그렇게. 자, 여기서는 뭘 물었냐면요. 실제 문장의 주성분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문장에서의 주성분이 뭐라고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됐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아닌 친구들을 고르는 문제 아닙니까? 철수는 사과도 좋아해. 보조사거든요. 원래 그래. 격조사 대신에 보조사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조사 대신에 보조사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요. 단 문장 성분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성분을 따질 때는 어떻게 따진다? 보조사 대신에 원래의 격조사로 바꿔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는 사과를 좋아하는 거겠죠? 철수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아, 얘는 목적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복격조사죠. 복격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술어가 되다나 아니다 일 때. 주어 뺀 나머지를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쓰이는 이 가는 뭐다? 복격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지만 얘는 보어야. 할아버지께서 영화를 보는 거 좋아하신다. 누가? 할아버지께서. 주어죠, 주어. 답은 4번. 왜? 철수는 주어. 영희에게 이게 부사어야,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입니다, 이 말. 이건 부사어죠. 부사어는 주성분에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부속 성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답 몇 번? 4번입니다. 이렇게 답을 찍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렇게 문제 푼다고요, 문제 풀 때. 괜찮습니까? 근데 문장 성분은 오히려 품사보다 조금은 좀 수월합니다. 그냥 가볍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됐죠? 자, 여기서 가장 신경 쓸 것은 요건데. 격조사 대신에 보조사로 바꿀 수 있다고. 격조사 대신에 보조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 문장 성분은 바꿀 수가 없다고요. 그렇지?
바꿨어. 하지만 문장 소문을 따질 때는요. 보조사 대신에 원래의 격조사로 환원한 다음에 문장 소문을 따지는 게 가장 편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 나머지야 뭐 가볍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아니, 주성분이네. 그러니까 주성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주어나 서술어나 목적어나 뭐 보어입니다. 이 정도의 문제라는 얘기죠, 이 문제가. 봐봐. 이걸 수험생들이 참 많이 물었었는데 여기서는 밑줄 친 부분의 역할을 물었습니다. 자, 설명합니다. 이 문장에서 서술어가 단행하였다가 서술어죠. 의 주어는 뭡니까? 누가? 정부가 단행을 한 거죠. 다시. 요게 문장 성분 따지면 얘가 뭐다? 이 주어라고요, 주어. 이때 쓰이는 이 에서는 이게 주격 조사야. 앞에가 단체일 때는요, 에서를 쓴다고요. 괜찮습니까? 앞에 이렇게 단체일 때는 에서를 쓸 수 있다. 이게 주격 조사라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격 조사 뭐 있다고요? 이, 가, 깨서, 에서, 서가 있습니다. 둘이서, 이서 이런 것들. 이게 주격 조사야. 그러네, 주어네. 내가 부르는 이름도 잘 보십시오. 중요하다가 서술어죠. 얘는 서술어야, 빼박, 서술어. 애 주어는 뭡니까? 이름이죠. 이름이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도는 뭐라고? 이 보조사라고. 원래의 격조사로 바꿔봐. 뭐가 중요하다? 이름이 중요하다 됐죠. 그러니까 얘는 주어라고요. 아, 그러네. 요거하고 요거 보면 잘 보십시오. 나의 살던이죠. 실제 이게 작년도 군무원 시험에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되는데, 자, 의를 뚫어주게 보면 이는 관용격 조사. 처럼 보이지만 실제 문장 내에서는요. 내가 살던 고향입니다. 내가 살던 고향은 아름다운 농촌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관용하지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주어라고요. 주어. 요게 좀 어렵죠. 요거. 주어. 답이 4번. 나는 과일을 잘 먹고 과자를 잘 먹는다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조사가 쓰인 친구는요. 원래의 형태로 바꾸는 거야. 나는 과일을 잘 먹고 과자를 잘 먹는다. 이런 식이겠죠. 목적어라고. 그러니까 얘부터 여기까지 몽땅 다 얘는 주어인데 요 4번만큼 얘는 목적어입니다. 이 말입니다. 답 몇 번? 4번입니다. 이렇게 답을 찍는 거라고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됐지? 좋습니다. 이게 수험생들이 진짜 많이 질문했던 건데 이거. 살다에 주체가 없잖아. 누가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거라고요. 그것을 이렇게 고향을 꾸며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주어.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무난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 17번이네. 부속 성분입니다. 오호. 이거는 목적어 아니야. 부속 성분. 관용어하고 부사어. 이거 말하는 겁니다. 관용어와 부사어. 이것도 마찬가지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체온 꾸미기, 용언 꾸미기. 그렇죠? 자, 여기서 물문은 솔직히 이 문제는요.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과 똑같아 이거는. 자, 잘 보십시오. 다음 중에 밑줄친 틀리게야. 뭘 물었냐면 품사와 문장 성분을 물었습니다. 다시. 품사는요. 한 번 정해지면 안 바뀌어. 문장 성분은 다시 문장에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이 친구에서 이 뒤에 이 개가 이게 뭐냐면 이게 부사형 전성어입니다. 이게. 부사형 전성어이야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사형 전성어가 뭐냐면요. 부사가 아니다. 부사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준 놈이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친구의 문장 성분을 따지면 뭐다? 부사어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품사는요.
어미가 붙었으니까 이 친구는 품사를 따질 때 어떻게 따져? 기본형 가지고. 틀리다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됐죠? 틀린다 말이 되죠? 너는 이 간단한 문제를 틀린다. 됐죠? 문제를 틀린다. 말이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자 분명히 말씀드리면 문제를 틀린다. 어간 뒤에 니은다 또는 는다를 붙였을 때 말이 돼. 맞죠? 말이 되면 동사 아닙니까? 동사. 그래서 이 친구는요. 동사와 부사입니다. 이렇게 답을 찍는 거거든요. 그 26번의 답이 그래서 1번입니다. 이렇게 답을 찍는 건데 여기서는 여러분 여기 좀 헷갈릴 거 아닙니까? 자 우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를? 동사 우선은 이 친구를 알기 위해서는요.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식을 먼저 아셨어야 됩니다. 그렇죠? 설명했습니다. 총 5개. 명령형, 청유형, 현재형, 어미, 뭐뭐리어, 러, 고자. 제일 마지막 현재 시제 관용사형 전성미 기억나시죠? 그런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요. 요게 부사형 전성 어미라는 것을 아셔야 되거든요. 요거. 요 친구와 관련돼서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봐봐. 자 용원이라는 친구 있죠. 이 용원이라는 친구는요. 그렇게 둘로 쪼개진다. 어간과 어미로. 아시겠지만 이 용어는요. 어간과 어미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어간은 뭐냐면요.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어미는 변하는 부분. 이런 정도는 아시죠? 이 어미는 다시 둘로 쪼개집니다. 어떻게?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참고로 우리나라 국어에서 이 선어말 어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시제와 높임이 있습니다. 됐죠? 이 높임의 선어말 어미 딱 하나밖에 없어. 시. 이게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아닙니까? 그렇죠? 됐고 넘어갑니다. 자, 어말 어미는 다시 둘로 쪼개진다. 어떻게? 중결과 비중결로. 됐죠? 이 종결 어말 어미에는 뭐가 있냐? 바로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평서형 종결 어미, 의문형 종결 어미, 명령형 종결 어미, 능령형 종결 어미, 청유형 종결 어미, 감탄형 종결 어미 있습니다. 바로 이게 문장을 만드는 거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이 종결 어미를 가지고 구분하는 겁니다. 됐고 비종결은 다시 둘로 또 쪼개진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전성어미와 연결어미입니다. 됐죠? 전성어미는 또 쪼개져. 3개로. 자, 이 3개가 바로 뭐냐면 이게 이겁니다. 명사형 전성어미. 두 번째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세 번째는요. 부사형 전성어미. 됐습니까? 됐죠? 연결어미도 또 이게 3개로 쪼개지는 거야.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세 번째는 보조적 연결어미 이렇게 쪼개질 수 있다고요. 됐죠? 얘는 나중에 이 친구들은 나중에 문장을 정리할 때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참고로 이 보조적 연결어미라는 것은 뭐냐면요. 본용어과 보조용어를 연결하는 의미. 됐죠? 명사형 전성에는 뭐가 있다? 이게 음기가 있는 겁니다. 음기. 음기. 관형사형 전성이 이게 바로 은, 는, 을, 던 이런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부사형 전성미는 이게 개도록이 있는 겁니다. 개도록. 예쁘게 생겼다 이렇게. 됐죠? 피도록 물을 주자 뭐 이런 거 되죠. 이렇게 개도록.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틀리게 아닙니까? 틀리게. 요게 얘라고. 그래서 얘는 뭐다? 부사형 전성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장 소문은 부사어가 맞아. 이게 있으니까 문장 소문은 부사어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장 소문은 부사어야. 문장 소문은 충분히 문장 내에서의 역할이니까 바뀔 수 있다고. 근데 품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품사를 따질 때는 틀리다를 가지고 이렇게 기본용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괜찮죠? 이거 실제 어렵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명사 파생 접사도 있다. 명사형 전선미도 있습니다. 이것도 구분하는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데 실제 저 용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것만 기억하셔도 다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한다고 얘기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자, 그게 이 말입니다. 그게 이거. 됐죠? 그렇구나.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럼 27. 오, 문장 종류네. 헛문장에 해당되는 것은 문장 종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장의 종류도 문제 나옵니다. 원래 문제 나온다고. 됐고요. 이게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도. 자, 다시 한번 잠깐만 설명드리면, 자, 문장의 종류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혼문장, 견문장. 문장의 종류 또는 문장의 짜임새라고도 하는데, 자, 혼문장과 견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뭐냐면요, 주어 소설의 개수입니다. 혼문장은 1개, 견문장은 2개 이상. 됐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혼문장은요, 주어와 소설의 관계가 한 번만 관계를 맺는 것을 혼문장이라고 한다고요. 자, 견문장이나 이 친구는요, 주어와 소설의 개수가 2개 이상이라고. 2번 이상 관계를 맺는 거가. 됐습니까? 자, 견문장은요, 다시 쪼개지거든요, 이게. 어떻게?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이어진 문장 이렇게 쪼개집니다. 알고 있는 거죠? 오케이.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 결국 같은 거거든요. 이거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아는 문장이다, 안긴 문장이다는 기준이 어디냐야.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아는 문장이 될 수도 있고요, 안긴 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들어가면 이거야 간단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가 살아있음을 알았다. 앞에 주어도 적어넣어줄까? 나는 그가 살아있음을 알았다. 뭐 이런 식. 그럼 보면 이게 조그만 문장이 이게 절이죠, 절. 지난 시간에 절이라는 단어를 설명했었죠. 절. 두어 절 이상 결합에 주어 소설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단 독립적으로 쓸 수 없는 것은 절. 괜찮습니까? 절이야.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잘 보십시오. 항상 볼 때 이게 전체고 이렇게 안에 조그만 문장이 있습니다. 즉 절이 있다는 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문장을 문법 설명할 때 이게 절이거든. 그 절을 저는요 조그만 문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제가 말하는 조그만 문장은 싹 다 절이야. 아시겠죠? 제가 말하는 조그만 문장은 뭐라고요? 절이야. 그럼 다시 한번 큰 거, 조그만 거 됐죠? 그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큰 문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조그만 문장을 뭐 하고 있는 거야?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는 문장입니다. 조그만 문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큰 문장에 안겨 있는 거죠. 안긴 문장이에요. 이게 명사절이거든요. 왜? 명사용 전성미 쓰면 다 명사절이에요. 이렇게 명사용 전성미를 썼습니다. 명사절이야. 이거는 뭐다? 명사절을 아는 문장 해도 괜찮다고요. 근데 명사절로 안긴 문장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결국 같은 문장이잖아. 하나의 문장의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입니다. 이 둘을 굳이 구분하지는 않는다고요. 무슨 말이겠죠? 아무튼 그래서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 이렇게 둘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뭐냐면요, 아는 문장이나 이어진 안긴 문장의 경우는요, 조그만 문장이 큰 문장에 무슨 역할을 할 때 이렇게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할 때입니다. 아는 문장이야. 그런 거 없으면 이어진 문장입니다. 둘 구분 가능? 다시 조그만 문장이 큰 문장이 이렇게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할 때 아는 문장. 이런 거 없으면 이어진 문장 됐죠? 그리고 자, 이 아는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너무 많아지니까. 아는 문장은 다시 쪼갤 수가 있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명사절 아는 문장, 부사절 아는 문장, 서술절 아는 문장, 관형절 아는 문장. 다섯 번째는 인용절을 아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됐죠? 명사절을 아는 문장,
부사절을 아는 문장, 서술절, 관형절, 인용절 아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요. 괜찮죠? 자, 이어준 문장 다시 둘로 쪼개집니다. 어떻게? 대등절로 이어준 문장과 종속절로 이어준 문장 이렇게 쪼개집니다. 아까 여러분들 제가 용어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야? 대등절로 이어준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뭐다? 대등적 연결어입니다. 종속적으로 이어준 문장을 만드는 것이 바로 뭐다? 종속적 연결어입니다. 그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간단하게만 설명한다면 얘는 뭐다? 명사형 전섬이 썼어. 음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사형 전섬이 성했으면 이것은 명사절이야. 쉽게 그냥. 부사절은요. 부사형 전섬이 궤도로 또는 부사판 접사인 이 이런 친구들 쓰면은 부사형 전섬입니다. 그러니까 부사절 아는 문장입니다. 됐죠? 서술절 아는 문장은요. 실제 얘는 특별한 표지가 없다. 중요한 문장이 큰 문장이 무슨 역할을 할 때? 서술어의 역할을 할 때. 서술절 아는 문장이고요. 얘는 관형사형 전섬에 쓸 때입니다. 관형사형 전섬이를 사용하면 그냥 관형절이야. 얘는 뭐다? 인용격 조사 쓰면 인용절입니다. 라고, 고 이런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됐죠?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딱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요. 문장을 딱 봐. 그럼 이게 어디에 박혀 있는지 뭔지를 딱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문장을 딱 던져줬을 때 이 문장이 얘다, 얘다, 얘다 이런 식으로 딱딱 구분이 빠르빠르 돼야 된다고요. 그런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대등적으로 이어준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준 문장은요. 뭘 따지냐면 얘 영향관계를 따지는 거거든요. 대등적으로 이어준 문장은요. 영향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절 사이에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종속적으로 이어준 문장은 얘는 영향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산이 높고 하늘이 푸르다. 산이 높고 하늘이 푸르다. 이건 영향관계가 없죠. 산이 높은 것과 하늘이 푸른 것은 전혀 별개 아닙니까? 이렇게 영향관계가 없을 때 이걸 뭐라고 한다? 대등적으로 이어준 문장이라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산이 높아서 사람들이 올라가기 힘들다. 어떻습니까? 괜찮네. 오르기 힘들다. 높으니까 오르기 힘들겠죠. 낮으면 오르기 쉽겠죠. 이렇게 앞에가 뒤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것을 뭐라 그래? 종속적으로 이어준 문장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구분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끝인데 실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문장의 종류는요. 딱 이것만 구분하면 돼. 됐죠? 물론 정확히는요. 혼문장으로 이렇게 싹 다 구분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괜찮지?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자, 혼문장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혼문장에 해당되는 거라는 것은 뭐라고요?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한 번만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을 혼문장이라고 한다고요. 답이 4번이거든요. 봐봐. 자, 우리 집 앞마당에 드디어 장미꽃이 피었습니다. 피었다. 뭐가? 장미꽃이. 주어 한 개랑 서술 한 개죠. 나머지 몽땅 다 꾸며주는 친구들 아닙니까? 필요 없어. 이런 것들은요. 주어와 서술가 아니면은요.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주어 한 개랑 서술 한 개니까 혼문장 됐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어진 문장 이런 거 아시겠죠? 절이잖아. 견문장 맞죠? 봄이 오니까 꽃이 핀 거는 이건 뭐다? 이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죠. 남긴 만큼 버려주고 버린 만큼 오염됩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버린 만큼 오염되고 남긴 만큼 버려집니다. 이렇게. 뭐 상관없잖아요. 이거는. 됐죠? 남긴 만큼 버려지고요. 버린 만큼 오염됩니다. 라는 것은 앞뒤와 영향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가능은 하시죠. 왜? 영향관계가 없으니까. 남긴 만큼 버려줘. 그리고 버린 만큼 오염돼. 이 말 아닙니까? 됐죠? 이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근데 참고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하고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어순을 바꿔봐. 보십시오. 꽃이 피니 봄이 되었다. 꽃이 피는데 봄이 된다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봄이 돼서 꽃이 피는 건 가능하지만 꽃이 피니까 봄이 되었다는 가을에 피는 꽃도 있는데 의미가 달라지거나 의미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순을 바꾸는 순간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를 보십시오. 버린 만큼 오염되고 남긴 만큼 버려집니다. 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얘는 어순을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산이 높고 하늘이 푸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순을 바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미 변화가 없습니다. 바꿔도 상관없습니까? 이게 대등대로 이어진 문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알겠죠? 가능하죠? 오케이. 근데 이런 2번이나 3번 같은 건 충분히 여러분 구분할 수 있다고요. 홈문장이 아니잖아. 근데 문제는 1번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수험생들, 선생님, 얘는 아무리 봐도 얘가 서술어고, 물론 주어는 생략된 거겠죠? 나는 어제 빨간 모자를 샀다 이런 식으로. 얘는 주어 한 개랑 서술어 한 개이기 때문에 얘는 홈문장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아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빨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간. 무슨 말이겠죠? 이 빨간이란 이 친구 자체가 요게 문장 성분은 관용어가 맞아. 계속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근데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빨갛다. 얘가 형용사라고요.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 서술성이 있거든요. 뭐가 빨간 거야? 모자가 빨갛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모자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관형절을 하는 문장입니다. 이게 관형절을 하는 문장입니다. 이거 이해할까? 얘는 그래서 보다 겹문장입니다. 홈문장이 아니라. 다시 잘 보십시오. 이거를 기억하면 된다고요. 자, 똑같은 사례를 살짝만 사례를 바꿔서 아름다운 그녀가 웃었다. 아까 얘기했었죠. 아름다운 그녀가 웃었다야. 다시 한번 이 친구 문장 성분이 관용어라고요. 근데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품사는 형용사입니다라는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 서술성이 있다고요. 서술성이 있다는 것을 잘 보십시오. 아름답다야. 누가? 그녀가 아름다운 거죠. 그녀가 아름답다. 그녀가 웃었답니다. 이 두 개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야. 선생님, 근데 이걸 왜 생략됐습니까?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쓴 것뿐이지만 안 쓴 것도 칩니다. 주어로. 주어 한 개, 서술어 한 개, 주어 한 개, 서술어 한 개. 그래서 얘는 겹문장이 맞다고요. 근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앞에 있는 절이 그녀를 꾸며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채연을 꾸며주는 것은 관용어. 이건 뭐다? 관형절하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관형절을 하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형용사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형용사일 땐 반드시 뭐가 있다? 앞에 이 형용사를 서술어로 삼는 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빨간 이게 품사가 이게 형용사거든. 그러니까 모자가 빨갛다겠죠. 근데 여기 모자가 있으니까 모자를 그냥 빼버리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꾸며주는 거니까 당연히 뭐 관용절하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 27번 문제는 답 몇 번? 4번. 이렇게 답 찍습니다. 좀 어렵죠. 근데 뭐 어렵죠 하지만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충분히 뭐 이 정도는 따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렇다. 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엔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인데 이거는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문장을 딱 봐. 문장을 딱 보면은요, 이게 뭔지를 바로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얘는 뭐다? 줄어들고 있다. 뭐가?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다겠죠. 그 담배를 피우는 이 뭘 꾸며줍니까? 사람을 꾸며주죠. 이걸 뭐라고 한다? 관형절하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관형절하는 문장. 가능? 얘는 부사절입니다. 가버렸다라는 용어는 꾸미는 거 아닙니까? 부사절을 하는 문장. 얘는 인용절이죠. 인용절하는 문장. 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속절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얘는 이어진 문장. 얘는 아는 문장. 얘는 이어진 문장. 당연히 다른 것은 몇 번? 4번. 이렇게 답 찍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꾸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수험생들은. 쉽게 이런데. 관형사형 전섬이 있었네. 관형절. 됐죠? 부사형 전섬이 또는 이라는 게 부사 파생 접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사형 전성민이나 이렇게 부사파생 접사를 썼어? 부사절. 이게 인용격 조사거든요. 인용절. 무슨 말이겠죠? 다음 몇 번? 4번. 얘는 다시 한번 오면 꽃이 피는 거고 오지 않으면 꽃이 안 피는 거죠. 앞에가 뒤에 영향을 주니까 이걸 뭐라 한다? 이어진 문장. 그중에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답이 그래서 4번. 괜찮습니까? 근데 이거는 조금만 여러분들 고민하시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다음. 그러니까 이어진 문장이거든요. 홈문장이 아니라는 건 이야기했죠. 보시면 봐봐. 이게 서술어죠. 일타. 주어가 생략된 주어도 주어로 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어가 생략된 거야. 수험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답변을 잘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잘 보십시오. 나는 밥을 먹고 사과를 먹었다. 밥을 먹고 사과를 먹었다. 또는 차를 마셨다. 됐죠?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봐봐.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뭡니까? 나는. 이게 주어 맞죠? 서술어는 뭡니까? 먹고가 서술어고요. 먹었다가 서술어입니다. 됐지?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랬을 때 질문. 자, 주어의 개수는 몇 개? 1개. 서술의 개수는 몇 개? 2개. 이렇게 답변하는 분들이 종종 왕왕 있다는 얘기입니다. 틀렸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 문장의 가장 기본은요. 주어와 서술의 개수가 똑같습니다. 항상. 서술어가 2개야? 그럼 주어도 2개야. 주어가 3개야? 그럼 서술 역시 3개입니다. 무슨 말이냐겠죠? 그러니까 서술어 2개에 주어가 1개입니다. 개수가 다른 이런 것들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뭐다? 주어를 2개, 서술어가 2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뭐 한 겁니까? 생략됐다는 얘기죠.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사과를 먹었다겠죠. 근데 이 친구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냥 하나를 빼버린 것뿐입니다. 하지만 뺀 것도 주어의 개수로 칩니다. 그래서 2개, 서술어 2개.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생략돼 있다고요. 서술어가 있는데 주어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겠죠? 아무튼 그럼 당연히 홈문장은 아니겠네. 잃으면 생활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도 안 되죠. 얘냐죠. 마음을 잃으면 잃어버리는 거죠. 앞에가 뒤에 영향을 줬다. 그렇죠? 명수 뭐라고 한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잃으면 잃어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앞에가 뒤에 영향을 줬다겠지. 그래서 이것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오케이.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자, 2번째 끝내봤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 이어오도록 합니다. 자, 다음 시간 의미론이라 벌써. 어디서부터? 의미의 종류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시간 표현까지. 자, 그럼 다음 시간의 범위를 이렇게 진도 이렇게 나갈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문제를 먼저 풀어. 알겠죠? 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강의를 들어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